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강의 노트 90페이지.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로는 그 학생들이 그 1년 동안 부동산 학개론을 통해서 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론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수익 방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하는 부분하고 이 감정평가론 마지막 부분은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이제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파트라 아무래도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처음 오신 분도 뭐 계신 것 같은데, 예, 오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어렵다 해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예, 그중에 일부를 이제 어려운 부분을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 학개론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때로는요, 쉬운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특히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강의 노트에 9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론 있죠? 이 부동산 투자론은 어떤 전체적인 그 윤곽, 틀을 좀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네,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5년을 공부하든 아니면요, 뭐 10년을 공부하든, 공부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수도 안 늘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틀을 좀 다 갖춘 상태에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런 틀 내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오히려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그러니까 오늘은 11월, 12월 달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 있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큰 윤곽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그 90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론 해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 그래서 목적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적.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목적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좀 벌자고요? 돈 좀 벌자. 그러니까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아까 같이 제가 그 농담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 웃기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제가 그 농담 못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돈 좀 벌자.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부동산 구입해서 양로원 사업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 좀 벌자. 이런 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봉사활동 하자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일반적인 상가 있죠. 이런 일반적인 상가를 구입해서 그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근데 이제 돈 좀 벌자. 이렇게 하면 조금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이거 어때요?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 부를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어제 그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목적을 정했겠다.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제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중학교 때라든가 이런 때 이제 3월 3일 정도에 되면 그 학생들 다 모여놓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여놓고 이렇게 추운 날, 그죠? 이 단상에 올라가서 제군들 이렇게 했나요? 그런 얘기 했나요? 제군들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훈화를 한 1시간 반 막 이렇게 하죠? 아닌가요? 그러면 추워갖고 애들이 막 뒤에서 막 왔다 갔다 막 떨고 막 움직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그랬습니다.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쨌거나 재라는 게 뭐라고요?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럿. 재투자안을 좀 선정해보자. 여러 투자안을 좀 뽑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뽑아보자. 자,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볼게요. 어디가 끝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 호평 쪽에 A라는 뭐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한번 뽑아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기 마석 쪽에 갔더니 뭐 B라는 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금촌 쪽에 금곡이죠. 그쪽에 갔더니 C라는 뭐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요것도 아마 수리를 좀 잘하면은 좀 돈이 될 만한 것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걸 뭐라고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 투자안을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현금이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 뭐라고요? 현금 수지다 해줍니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 뭐라고요? 현금 수지다.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있죠? 요거를 좀 측정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수지를 측정하자 그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A라는 데가 원룸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있죠? 현금 나가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가 나갈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0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앞에다가 막 기대자를 붙여주면 아주 좋겠네요. 앞으로 기대되는 뭐라고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A라는 원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이제 8억에 나왔답니다. 요거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8억에 나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돈은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야 돼요? 한 3억을 빌려야 되겠죠? 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려서 이걸 구입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업을 상속한다. 이럴 경우는 평생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가를 구입한다. 그럴 경우는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하다가 돈 좀 많이 벌어서 권리금 좀 많이 받고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 이런 걸 추정해보는 겁니다. 내 손에서 현금 나가는 거, 앞으로 현금 들어올 거 있죠?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손에서 5억이 나가는 거네요. 내 돈도 5억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텐데 이게 전부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 각종 뭐 종업원도 월급도 좀 줘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고 우리 각종 경비가 나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요 3억을 빌렸으면 매년 또 갚을 돈도 있겠죠? 요것도 좀 빼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한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8천은 이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한 8천 정도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해 보는 겁니다. 경기가 앞으로 좋을 수도 있고, 이 원룸 경기가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가 좋다면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보통일 경우는 이 정도, 불황일 경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40%다. 그러면 40%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상황하에 확률로 평균을 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충 8천만 원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상당히 과학적이고 뭐라고요?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8천만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한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알겠죠? 근데 문제는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3억 요거 빌렸으니까 그 나중에 5년 동안 못 갚은 돈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은행에다 줄 돈이니까 빼야 되고, 그 다음에 8억에 구입해서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한 5억 남겨 먹었죠. 이런 걸 보통 양도 차익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양도 차익. 이것도 일종의 소득의 일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알겠죠? 양도소득세다 이런 걸 빼면 자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동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이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예, 뭘 측정한다고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맞죠? 그러면 나간 돈이 더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더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죠? 그리고 거꾸로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4억만 투자하더라도 이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5억이나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다가요?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금 들어오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해가면서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요 얘기가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이거를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런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뭐라고요? 자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모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알겠죠? 할인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도대체 요구 수익률이 뭔지도 모르고 할인이 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할인했더니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금액이 나옵니다. 요걸 요 부동산의 투자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얘랑 얘를 비교하는 방식 이게 바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 기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자는 얘기인데 요거 자 저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이렇게 경제성 분석 중에 저런 형태로 분석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미래 기대되는 현금의 수지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미래 들어올 돈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자, 합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다 합쳐서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전부 다 할인해서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차 끌고 부산역으로 가려고 한다. 부산까지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산역인 목적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요게 없으면, 요 얘기가 없으면 뭐 공부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할 얘기 별로 몇 장이면 끝납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얘기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투자론 자체가 양도 많아지고 조금 복잡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는데 자, 요걸 이따가 다시 한번 정의할 겁니다. 어쨌거나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 운동 좀 해야 됩니다. 준비 운동. 우리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해운대 해수욕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겨울철에 그냥 쑥 들어가면 들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봤는데
문제는 나오는 모습을 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요, 투자론의 기초 이론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상식적으로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옛날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물어보긴 했는데 요즘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만 여기서 물어본다면 한 문제 정도 지렛대 효과라는 걸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 어쨌거나 여기서는 투자라는 게, 투자와 투기는 뭐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투자는 이용 의사가 있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투자다입니다. 이용 의사가 있는 걸 뭐라고요? 투자. 투기라는 것은요,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투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이 근처에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사지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투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농사지을 목적도 없으면서 막 사놓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농사도 안 지으면서 왜 삽니까? 나중에 땅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이 강한 걸 뭐라고요? 투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투자하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아파트를 한 5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막 사놓을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파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놀리느니 그냥 월세 주는 게 낫겠죠? 월세 받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파는 거 있죠?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투기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투자는 뭐라고요? 이용할 의사가 있다 하는 걸요, 투자하다. 저런 식으로 내가 그 원룸을 구입해서 임대할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요? 투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투기는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걸 뭐라고요? 투기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는 돈 빌리는 게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주식을 구입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 잘 안 빌려주는데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얼른 빌려주려고 합니다. 왜 얼른 빌려주냐면 부동산은 얘들이 돈 빌려줄 때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죠. 이걸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걔가 빌려간 자가 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이거 팔아서 회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른 빌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은행 이자는 요즘에 좀 약간 요즘 약간 올라가는 추세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인 금리는 좀 싼 편입니다. 보통 이제 2, 3% 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은행에서 일부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 있죠. 여기 얼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돈 투자액 대비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본다면 뭘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데 일단은 수익률이 뭐냐? 요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점점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컨대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고 50층에 매달려서 유리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분도 200만 원 받고 이분도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은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하려고 해야 안 해요? 뭐하러 이걸 하려고 이런 걸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600만 원 정도 준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뭐라고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요구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점점 뭐라고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거니까 전 지금은 저런 걸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위험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체 있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내가 한 5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투자하려고 하지만 내가 한 50억 정도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50억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덩치 큰 걸 하나 구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덩치 작은 걸 여러 개 나눠 투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눠 투자하는 거를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역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거 부산역이라면 이게 하나의 논리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잠깐 빠졌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 빠졌다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데 이 할인이 뭐고 그리고 할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할인하는 거냐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야 저걸 뭐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수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자 무슨 기초가 필요하다고요? 수학적인 기초. 그래서 뭐 제곱 세제곱 이렇게 계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할 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은 아니고 이렇게 그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은 일단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갖고 이제 자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게 투자의 기초이론이다 해서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요 이 기대 현금 수지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어떻게 숫자 나온 거야 이거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해서 투자 금액과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투자할지를 결정하겠다.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간혹가다 어림셈법이라고 해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걸 어림셈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림셈이라는 게 뭐냐면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이거 10,000원짜리가 요만큼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정확히 하나하나 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 발라서 세는 거 있죠. 그랬더니 525만 원 정도 센다. 525만 원이다. 딱 정확히 계산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요거라면 어림셈법은 그냥 요만큼 있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한 500 정도 되겠다. 500만 원 정도 되겠다 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어림셈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충 계산하는 걸 뭐라고요? 어림셈법이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 자 이런 것들은 뭐 중요성이 얘들에 비해서는 매우 떨어집니다. 얘들에서는 뭐라고요? 매우 떨어지지만 간혹가다 최소한 한 문제, 최대한은요 2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무릇 교재가 이러한 순서에 따라 다 저기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쓴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쓴 거고 가장 합리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막 왔다 갔다 막 들쑥날쑥하죠. 여기서 이 얘기했다, 저기서 저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책을 쓴 사람도 갖다 베낀 겁니다. 갖다 베끼고 자기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막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교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 그 부동산 투자의 기초 이론이 있죠. 이거 기초 이론이다 해서 맨 먼저 부동산 투자의 개요다. 이게 바로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교재는 304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0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한 장 넘기시면 92페이지에 맨 위쪽에 지렛대 효과라는 거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요걸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93페이지 볼게요. 제2절에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그런 얘기죠? 요거는 우리 교재 308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몇 장 쭉 넘기면, 네. 자, 96페이지 있죠? 96페이지에 오염과 위쪽에 요구순위의 관계 있죠? 요거는, 자, 요걸 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내서 312페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97페이지에 오염의 처리 방법 있죠? 요거는 뭐라고요? 31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1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 얘기하고 요 얘기를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테마가 99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20페이지. 그 다음에 몇 장 쭉 넘기면 101페이지 맨 아래쪽에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수학적 기초입니다. 무슨 기초라고요? 수학적 기초다. 그래서 일단 한 장 넘겨보시면 이상한 숫자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공식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요걸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을 다 갖췄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8천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고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기대 현금 수재 측정 있죠?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326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26페이지 이렇게 해서 예? 화폐 시간가치요? 안 했나요? 330페이지. 자, 101페이지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101페이지 맨 아래쪽에 화폐 시간가치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바로 위에 330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30페이지. 그 다음에 다시 몇 장 넘겨서 104페이지에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은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거 했죠? 이거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 분석하는 겁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밑에 1절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갖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33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38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시니까 109페이지에 자, 제 2절에 어림셈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3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336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에 위쪽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347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47. 이렇게 해서 항상 요 틀내에서, 요 기본적인 이 틀내에서 항상 내가 뭘 공부하고 있나, 이걸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공부하고 있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걸 자꾸 알고 있어야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시험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큰 틀내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걸 잘 알면은 오히려 그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10년을 공부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들한테 한번 10년째 공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쭈글쭈글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오셔서 순서에 따라서 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먼저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라는 걸 물어봅니다. 무슨 효과를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지렛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어떤 큰 돌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판자떼기 껴서 돌 좀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걸 돌입니다. 이게 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들어 올리려면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뭐가 부러져요? 뭐가 부러져요? 뭐가 부러져요? 어떻게 알았어요?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살짝 뭘 괜 다음에 켤 수 있죠?
된 다음에 이게 힘을 여기 밑에 위에서 누르게 되면 아주 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괴력.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돌도 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런 걸 지렛대다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이런 효과를요, 지렛대 효과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톱깎이 같은 거를 핀셋 같은 건 식으로 해서 깎으려고 해봐요. 잘 안 깎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손톱깎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툭 하면 그 플라스틱 같은 그 손톱이 뚝뚝 잘려 나갑니다.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그 지렛대 효과를 응용한 하나의 예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위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가위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예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오늘 집에 가셔서 맥주병 있죠? 맥주병. 맥주 여기 이제 맥주병이라면 맥주 뚜껑 있죠? 뚜껑을 그냥 수저로 그냥 대고 그냥 따면 따죠 안 따죠? 안 따집니다. 그러면 저처럼 해보세요. 바짝 딱 된 다음에 저처럼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수저를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탁 치면 이게 간단히 따집니다. 알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해보셨나요? 술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이거 안 해봤어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런 거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뭐 젓가락 같은 거 있죠? 나무 젓가락 이런 걸로 막 따집니다. 이렇게. 이런 게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트럭을 끌고 가는데, 트럭. 자, 이따만히 큰 10톤짜리 트럭입니다. 이렇게 트럭. 이렇게 무지막게 큰 트럭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트럭이 가다가 이제 빵꾸 날 수 있죠? 펑크 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바퀴를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때는 이제 트렁크에서 그 자키라는 걸 꺼냅니다. 알겠죠? 자키 이렇게 해서 요 뒤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된 거 있죠? 몽둥이 같은 거를 꺼내서 여기다 끼고서 위에서 이렇게 막 누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10톤짜리 트럭 자체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볼링이라는 이러한 그 매끄럽게 하는 기능이 있죠. 요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능은 뭐라고요? 지렛대 기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뭐라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요, 비싸요? 좀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져갈 돈이 내 돈 투자액에 비해서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자, 이 그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삐딱삐딱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네, 요거 이렇게 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죠. 요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돈입니다.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인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것도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번 돈이 아니면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이런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죠. 은행에서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반은 내 돈 투자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돈 얼마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 5천만 원 빌리는 거죠. 맞죠? 5천만 원. 그리고 반은 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반은 내 돈.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하는 거야? 5천만 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1년 동안 버는 돈은 요만큼인데,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2천만 원인데, 요거를, 이 번 돈을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겠죠?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은 우리한테 왜 돈을 빌려려고 합니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뭐예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뭘 받으려고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보통 4% 이렇게 할 때는 1년 동안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1년 동안 4% 이자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4%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4%. 그러면 이 2천만 원 중에 은행한테 4% 주면 되는 거죠?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으니까 5천만 원에 4% 하면 4, 5, 20에서 200만 원 주면 됩니다. 얼마 주면 된다고요?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만 주면 돼요? 2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금 나중에 부동산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 주면 돼요?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혹은 벌어갈 수 있는 돈이 무려 1,800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면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은행에서 일부를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이 가져갈 돈이 얼마 돼야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자, 이 은행 이자는 좀 싸니까 좀 싼 이자로 빌려 투자하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때는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 가져갈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자, 이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보통 수익률 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1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무슨 단위라고요? 1년 단위 수익률인데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친 게 얼마요? 1억이죠? 이것 중에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1억 중에 2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있죠? 이걸 뭐라고요? 총 자본 수익률.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이따 다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 두 개 합치니까 얼마요? 처음 1억 투자했죠? 1억 투자해서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얼마? 2천만 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총자본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이따 조금 이따 수익률 다시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친 게 얼마예요? 그냥 1억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 합치니까 그냥 2천만 원이죠? 은행이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라고요. 총자본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알겠죠? 자, 총자본 수익률은 다시 할게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 돈 투자해 가고 은행 돈 있죠?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합친 게 차지한 비율 있죠? 요것 중에 번 돈 중에 1년 동안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 있죠? 이거 뭐라고요? 총자본 수익률이다. 다시 할게요. 자, 자꾸 수익률이 갑자기 나오니까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총자본 수익률. 보통 수익률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연간 단위의 수익률 얘기합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나.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돈 투자액과 은행에서 빌린 돈 있죠? 요것 중에 내가 번 돈,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치니까 얼마요? 1억 아닙니까? 1억 중에 내가 번 돈과 은행이 번 돈 합친 게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죠? 이게 바로 1년 동안의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20%. 알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자,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내 돈과 은행 돈을 합치니까 그대로 1억이죠? 은행에서 빌린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1억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번 돈 중에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이 있죠? 근데 은행이 가져갈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라고요?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얼마라고요? 20%. 얘는 항상 같은 겁니다. 알겠죠? 얘는 뭐라고요? 항상 같은데 문제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돈 투자액분에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내 돈 투자액분에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나는 돈을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해서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볼게요. 예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제거나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죠?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이 얼마요? 2천만 원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몇 %라고요? 20%입니다. 근데 요걸 볼게요. 그러면 요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죠? 5천만 원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을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4% 이자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8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무려 몇 %라고요? 36%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일로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나는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해가 되겠나요? 자, 안 그래도 되겠죠? 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자, 요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내 돈 얼마,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요때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무려 1,8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때는 얼마라고요? 38%가 됩니다. 36%인가요? 자, 36%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적게 투자해서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걸 뭐라고요? 정해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지렛대라고요? 정해 지렛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서 사채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사채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무려 30%가 넘는 사채를 끌었었다 쳐볼게요. 몇 %가 넘는 사채라고요? 30%가 넘는 30%의 사채를 끌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버는 거를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겠죠? 맞죠? 근데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사채업자한테는 5천만 원 빌렸는데 30%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355에서 무려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을 사채업자 줘야 됩니다. 이자로 얼마 줘야 된다고요? 1,500만 원을 뭘로 줘야 돼요? 사채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돈은 얼마라고요? 내가 번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아까 20%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알겠죠? 점점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자, 5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 벌었죠?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요? 500만 원 벌었잖아요. 내 돈 5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때는 20%나 벌 수 있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10%밖에 안 되죠? 그럼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지렛대라고요? 부의 지렛대. 약간 어렵게 설명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자, 내 돈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일부러 5천만 원 빌려 투자했을 경우는, 자,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했죠? 그러면 2천만 원 버는 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은행 이자는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00만 원만 주면 되면 내 돈 얼마라고요?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천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정해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20%가 훨씬 넘어가는 사채 이자를 쓰게 되면 오히려 사채업자한테 퍼주고 났더니 내가 가져갈 돈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수익률이라는 것만 얘기했지 위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많이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 변동을 해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변동금리 형태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 같은 게 심해지면 은행이 막 이자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지금은 수익률만 가지고 따졌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 변동이라든가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요 원리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맨 아래 볼게요. 92페이지. 자, 보통 이제 자, 다시 할게요. 여기 막 이게 숫자로 하니까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요거 합치니까 두 개 합치면 1억이죠. 1억 중에 내가 번 돈, 은행이 번 돈 합친 게 차지한 비율.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총 자본 수익률은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친 게 얼마예요? 1억.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합친 게 차지한 비율.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요? 20%입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냐면 총 자본수는 항상 같아요, 틀려요? 같은데 은행 이자는 이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갈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1번에 정해지렛대 효과는, 자,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요, 레버리지 효과 얘기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1번에 정해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요?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거꾸로 한다면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뭘 얘기한다고요? 은행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저당이라는 표현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은행 이자율이, 자,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은행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뭐보다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그만큼 투자 위험은 그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자, 거기 증가한다 써놓으세요. 바꿔놓으세요. 제가 미처 못 바꿨네요. 증가한다. 자, 이 기출 지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그만큼 뭐라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전액을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20% 벌 수 있는 투자는 있다는 얘기죠?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을 경우는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싸요, 싸요? 싸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되셨죠? 다시 해요? 자, 다시 하라는 얘기 같은데. 네.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세히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도 좀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만, 은행에서 싼 이자를 쓰게 되면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작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끝. 다시 해요? 어차피 표정들이 안 좋네. 이해가 안 됐네. 약간 좀 조잡스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괜히 어렵게 설명했네요. 이따 가서 병이나 따보세요. 뭘로 따라고요? 뭘 병으로 따? 숟가락으로 따라고. 숟가락 따보세요. 이거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지렛대 삼아서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요 손가락 있죠? 이걸 지렛대 삼아서 해보셨나요? 뭘 해봤으면서 안 해봤어요? 안 해봤나 보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제가 지울 건데 요 순서에 따라 그대로 오늘은 큰 틀을 갖춰보는 겁니다. 알겠죠?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행해 보는 겁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